살인자는 아직 한 명도 안 나왔는데요. 인터넷에는 벌써 누가 살인자냐를 뽑아보자는 투표가 올라와 있었어요. 심지어 그 투표에는 살인자가 실명이 아니라 역할로 적혀 있었어요. 입양딸, 재단 이사장, 키운 엄마, 쌍둥이 오빠 어머니. 사람들은 이름 대신 그런 단어들만 보면서 손가락으로 선택지를 눌렀어요.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작은 여전히 병원 복도였어요. 하얀 벽, 하얀 조명, 하얀 가운. 그 복도에서 공기를 제일 먼저 갈라버린 건 어김없이 성희 목소리였어요. 내가 오빠를 죽이는 거야. 그 말이 나온 순간 복도 끝에 서 있던 레지던트 의사 한 명이 반사적으로 가운 주머니 속 휴대폰을 더 꽉 쥐었어요. 사실 그 전부터 녹음 버튼은 이미 켜져 있었거든요. 이사장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느껴져서 혹시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증거라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눌러둔 상태였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혹시 나중에 윗사람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면 어쩌지? 그 정도의 방어 심리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들을 듣는 순간 이건 단순한 방어 차원을 훌쩍 넘어서 버렸어요. 내 오빠가 열을 남았어. 이번에 내가 안 해주면 내 오빠는 그냥 죽는 거야. 그러면 넌 살인자인 거고. 성희 목소리는 울지도 떨지도 않았어요.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모여든 게 아니라 너무 또렷해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톤이었어요. 감정이 사라진 사람처럼 단어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찍어서 말하는 목소리. 그게 어떤 소리인지 레지던트는 의대 시절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자신의 논리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의 언어라고요. 복도 한가운데 서 있던 은호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려고 했는데 가슴이 먼저 조여왔어요. 펜을 쥔 것도 아닌데 손가락이 떨렸어요. 떨리는 손이 너무 보기 싫어서 손톱으로 손바닥을 세게 눌러버렸어요. 살짝 피가 맺힐 정도로요. 그렇게 해서라도 손을 잡아놓고 나서야 겨우 입이 열렸어요. 그 사람 죽는다면요. 저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은호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조용했어요. 막 울음 터지기 직전의 떨림이 아니라 아주 많이 생각한 사람이 마지막에 꺼내는 톤이었어요. 이사장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그 사람 엄마라서, 이사장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사장님이 그 사람 대신 선택해 온 것들 때문에요. 그 말에 성희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동안 아무도 자기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만들어 온 세계가 결국 이런 결과야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정면으로 들은 적이 없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힘드시죠, 이사장님?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거 대단하십니다. 아이들 위해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그런 말들 속에서 성희는 자기 죄책감을 나름대로 다루면서 살아왔어요. 나는 한 번 버린 죄를 평생 갚으면서 살고 있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 정리해왔는데 지금 은호 입에서 나온 말은 그 계산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말이었어요. 아니, 너 때문이지. 걔 몸에 필요한 건 내 간이잖아. 아무리 말 돌려도 그건 안 바뀌어. 너만 줄 수 있어. 내가 안 주면 내 오빠는 죽어. 제가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이사장님이 저를 이 상황으로 데려온 거예요. 은호는 성희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표정을 하고 있는지, 엄청나게 후회하는지 아니면 또다시 설득하려고 표정을 정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를 보육원에 버린 것도 이사장님, 이제 와서 지하철에서 우연인 척 접근한 것도 이사장님, 몇 달 동안 저를 친해지게 만들고 이사장님이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이사장님이잖아요. 이 상황 만든 사람을 찾는다면 그건 이사장님이에요.
그 말 속에는 반년 전체가 들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처음 마주쳤던 날, 혹시 청주 쪽 출신 아니냐라고 묻던 눈빛. 카페에 손님으로 몇 번 와서 괜히 메뉴를 하나 더 시키고 수다를 걸던 태도.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재단과 갑자기 협업하게 된 타이밍, 그리고 그 뒤에 우진 진료 기록과 간이식 얘기가 조심스럽게 흘러 들어오던 순간까지. 은호는 처음엔 그냥 운명이 이렇게 장난을 치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운명이 누가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 혼자 노트를 꺼내 반년을 거꾸로 적어 내려가 봤어요. 처음 지하철, 두 번째 카페, 세 번째 병원 동행 제안, 네 번째 회사 앞 우연, 다섯 번째 재단 미팅. 노트는 한 장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우연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계획이라는 의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지금 그 노트의 끝에 적은 결론을 은호는 복도 한가운데에서 직접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사장님이 말하는 이성적인 선택은 결국 이사장님이 만든 판에서 제가 마지막 조각으로 들어가 주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퍼즐에 더 이상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이성적으로요. 성인은 주변 시선을 그제야 의식했어요. 복도 한쪽에 서 있던 간호사, 보호자, 다른 레지던트들까지 여러 쌍의 눈이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 안에는 존경도, 동정도, 환호도 없었어요. 그냥 지켜보겠다라는 차갑고 건조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성인은 평생 물러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 사람의 장점이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최악의 단점이기도 했어요. 열흘 동안만이라도 다시 생각해줘. 열흘 동안만 내 마음 바뀔 수도 있잖아. 열흘이 지나도 제 대답은 안 바뀔 거예요. 은호가 끊어 말했어요. 제 마음이 바뀌라는 말 처음 듣는 말 아니거든요. 다들 저한테 항상 그 말만 했어요. 내 마음 좀 바꿔라. 내 생각 좀 접어라. 이번에는요. 제가 제 마음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복도 어딘가에서 누가 숨을 들이켰다가 헛기침을 했어요. 레지던트는 그 소리에 놀라 손에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화면 위에 빨간 점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 파일이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될지, 이 병원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결국 성인은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이 이상 말을 이어갔다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그냥 돌아서는 것도 본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얹었어요. 내가 평생 이 선택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후회하면요, 제가 할 거예요. 남 탓하면서 사는 게 더 비참할 것 같아서요. 그 대답이 마지막이었어요. 성인은 헬굽 소리를 내며 복도를 떠났고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제야 레지던트가 숨을 크게 내쉬면서 녹음 버튼을 껐어요. 파일 옆에는 길이가 떴어요. 겨우 몇 분짜리 녹음일 뿐이었지만 듣는 사람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당직실 한 구석. 레지던트는 이어폰을 끼고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나 돌려들었어요. 그때마다 같은 지점에서 목이 말라왔어요. 내가 오빠를 죽이는 거야. 그 사람 이사장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결국 그는 선택했어요. 나 혼자만 들고 있으면 이게 더 위험하겠다. 제일 먼저 떠오른 곳은 동기 단톡방이었어요. 오늘 우리 병원 복도에서 있었던 일.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도 뭐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올려둔다.
짧게 이렇게 적고 녹음 파일을 첨부했어요. 처음엔 반응이 없었어요. 다들 수술방에 들어갔다 나오고 외래 진료 보고 자기 환자 차트 붙잡느라 정신 없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하나둘씩 알림이 뜨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이사장님 목소리 맞지? 그 재단 이사장, 요즘 뉴스에도 자주 나오던데. 목소리 똑같네. 입양딸이라고 했지? 그럼 키운 엄마 따로 있고 지금 저 사람은 낳은 쪽 엄마인 거네. 어느 레지던트가 녹음 내용을 들으면서 중요한 문장을 채팅창에 그대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정리. 보육원에 버려졌다가 입양된 딸. 쌍둥이 오빠한테 간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여자. 재단 이사장이 복도에서 안 해주면 네가 살인자라고 아빠. 이 정도면 윤리위 안건감 아닐까. 그 메시지가 올라온 순간부터 녹음 파일은 더 이상 개인을 위한 방어 수단이 아니게 됐어요. 누군가는 그 파일을 다른 단톡방으로 보냈고 누군가는 병원 익명 게시판에 오늘 복도에서 실제로 들은 대화라는 제목으로 올렸어요. 또 누군가는 이거 진짜 기사감 아니냐며 기자, 지인에게 조심스럽게 링크를 던졌어요. 병원 안에서 불씨가 커지는 동안 밖에서는 또 다른 불씨가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 불씨는 강호 서랍 안 봉투에서 시작됐어요. 성희가 건넸던 그 봉투. 그동안 키워준 값이라 생각해라. 그 말이 같이 눌어붙어 있는 느낌이라 강호는 봉투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틀렸어요. 사실 그날도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시작했어요. 성희가 사람 없는 시간을 골라 카페에 들어왔고 강호가 심부름 나갔다 오는 길에 맞닥뜨렸어요. 시간 좀 있니? 그 말에 강호는 자동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지금 이 테이블에 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마주 앉았어요.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내 얘기 좀 들으려고. 그동안 고생 많았지. 성희는 간단한 안부 인사와 함께 예전 얘기들을 꺼냈어요. 보육원, 청주 학원비, 아르바이트. 중간까진 그냥 과거 정산처럼 들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렸어요. 그동안 키워준 값이라 생각해라. 그 말과 함께 봉투가 강호 쪽으로 밀려왔어요. 강호는 숨이 쏙 들어가듯 멈췄어요. 이게 뭔데요? 너한테 고마워서 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왜 메모에는 간 이식 이야기는 내가 할 테니 넌 조용히 있으라고 쓰셨어요. 그날 강호가 그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입안까지 올라왔다가 그대로 삼켰어요. 대신 다른 말이 나왔어요. 저 이거 못 받겠어요. 우리 집이 얼마나 엉망인지 이 봉투만 봐도 알 것 같아서요. 결국 그날 봉투는 다시 강호 손에 쥐어졌어요. 그냥 들고 있어. 언젠가 내 마음이 바뀌면 써. 그 말과 함께 그 봉투는 가방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동네 친구가 그 봉투를 발견했어요. 야, 요즘 왜 이렇게 연락 심냐? 잘 지내냐? 근데 이 봉투는 왜 테이프로 칭칭 감아놨냐? 그냥 옛날 서류야. 강호가 봉투에 손을 얹는 순간 친구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 비밀 있네. 안 보여준다니까 더 보고 싶다. 딱 한 번만 보자. 나도 사람이다. 비밀 묻어줄 줄 안다. 친구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손은 이미 봉투를 잡아 당기고 있었어요. 봉투가 세상 밖으로 나왔고 바닥에 흰 메모지가 떨어졌어요. 간 이식 이야기는 내가 할 테니 넌 조용히 있어. 더 키우지 말고. 친구는 그 문장을 소리내서 읽었어요. 방 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눈빛이 장난에서 계산으로 바뀌기까지 몇 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거 뉴스 감이네. 그 말과 동시에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어졌어요. 강호가 진짜 찍지 마.
이거 어딘가 올리면 우리 다 끝나라고 했지만 사진은 이미 여러 장 찍힌 뒤였어요. 그날 밤 강호의 친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익명 제보 게시판 창을 켜고 사진을 첨부하고 글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어요. 결국 올라간 글은 짧았어요. 보육원 출신 입양딸 가족에게 건넨 수상한 봉투 안에 든 메모가 소름 돋네요. 간이식 이야기는 내가 할 테니 넌 조용히 있으라는 메모. 이게 키워준 값인지 입 막으라는 값인지는 각자 판단하시길. 처음엔 조회수가 거의 안 나왔어요. 하룻밤 동안 조용히 묻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틀 뒤 병원 익명 게시판에서 돌던 복도 녹음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이 봉투 사진과 만나 버렸어요. 기자 한 명이 두 자료를 한 번에 받아본 거예요. 녹음에는 이런 문장들이 들어 있었어요. 내가 오빠를 죽이는 거야. 그 사람 이사장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봉투 사진에는 이런 글씨가 들어 있었어요. 간이식 이야기는 내가 할 테니 넌 조용히 있어. 기자는 머릿속에서 이 둘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입양딸에게 죄책감을 씌워 간이식을 압박한 재단 이사장, 돈봉투까지 건넸다. 결국 기사 제목은 이렇게 달렸어요. 입양딸에게 오빠 살인자, 프레임 씌운 재단 이사장, 수상한 돈봉투까지. 기사가 포털 메인에 걸리는 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도 이미 분노했어요. 본문을 끝까지 읽지 않은 채 댓글창으로 내려간 사람들도 많았어요. 와,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냐. 입양해서 키워놓고 간 필요하다고 안 주면 네가 살인자라고 하는 거? 미쳤다 진짜. 그래도 쌍둥이 오빠 살릴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인데. 둘 다 그럴듯해 보이는 말을 들고 와서 싸우다 보니 댓글창은 금방 전쟁터가 됐어요. 가족이면 더더욱 강요하면 안 되는 거지. 사랑이면 부탁이고 설득이지 협박이 아니잖아. 협박은 잘못이지만 오빠는 무슨 죄냐고. 살 수 있는데도 그냥 두는 게 더 잔인한 거 아님? 결국 누군가 이런 투표 글을 만들었어요. 입양딸, 쌍둥이 오빠 간이식 거부. 여러분 생각은? 선택지는 딱 두 개였어요. 하나는 살인자 맞다. 하나는 자기 몸 지킬 권리다.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가볍게 화면을 눌렀어요. 어떤 사람은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은 잠들기 전에, 어떤 사람은 점심 먹고 화장실에서. 그렇게 찍힌 선택들이 숫자로 모여서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파란 막대, 회색 막대가 엎치락 뒤치락 했어요. 그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각자 다른 곳에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어요. 동네 시장에서 순이는 배추를 고르다가 옆 가게 아주머니 둘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몸이 굳어버렸어요. 뉴스 봤어? 입양딸이 쌍둥이 아들 간이식 안 해준다잖아. 그 재단 이사장 사건. 어머 세상에.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 쌍둥이 아들 하나는 저렇게 누워있고 하나는 간 줄 수 있는데 안 준다 그러고. 순이 귀에는 쌍둥이 아들이라는 말이 유난히 크게 꽂혔어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순이에게 은호는 평생 딸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서류에 뭐라고 적혀 있든 사람들 입에 어떻게 돌든 순이 마음속에서 은호는 딸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순이는 장바구니를 싱크대에 내려놓자마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손을 씻을 틈도 없이 휴대폰을 켰어요. 포털 메인에 떠있는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입양딸에게 오빠 살인자라고 한 재단 이사장, 녹음 파일 공개. 간이식 대가로 건넨 듯한 봉투, 메모 내용 파문. 손이 덜덜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스크롤도 못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읽으려고 애쓰다가 중간에서 멈췄어요. 대신 녹음 파일 요약 부분을 눈으로 훑었어요. 내가 오빠를 죽이는 거야. 그럼 넌 살인자가 되는 거야. 순이는 숨이 막혀서 침대 모서리에 털썩 앉았어요. 숨을 몇 번 쉬었다가 결국 통화 목록으로 손이 갔어요. 가장 위에 있는 이름 지은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똑같은 안내 멘트가 나왔어요. 지금 고객님께서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순이는 통화를 끊지도 못하고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오는 화면을 보다가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우리 딸한테 누가 뭐래도 살인자라는 말은 하지 마요. 우리 딸은 버림받았던 애지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은 어디에도 녹음되지 않았어요. 그냥 순이 가슴 안에만 아주 깊게 남았어요. 한편 병원 안에서는 윤리위원회 소집 얘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병원장 메일함에는 기사 링크와 익명 게시판 캡처, 녹음 파일까지 다 들어와 있었어요. 재단 후원 병동이라고 해도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공여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 이 지점이 핵심인데요. 이 녹음은 감정과 죄책감을 이용해 압박한 것처럼 들립니다. 지금 환자 상태 아시잖아요. 간 이식 못 받으면 통계적으로도 위험한 수치입니다. 이런 논의하는 동안에도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이 항상 사람을 몰아붙이는 도구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의사들, 윤리 담당, 법무팀, 간호부까지 한 테이블에 앉아서 긴 회의를 했어요. 누군가는 재단과의 관계를 걱정했고, 누군가는 환자 생명을, 또 누군가는 의료진 보호와 미래의 다른 환자들을 걱정했어요. 결국 윤리위는 공식적으로 열리기로 했어요. 공여자와 관련된 모든 압박 정황을 조사한다. 회의록 상단에 그렇게 적히게 될 예정이었어요. 재단 쪽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이사회 긴급 소집. 회의실 한쪽 스크린에는 기사 캡처와 댓글창이 띄워져 있었어요. 이미지 손상이 심각합니다. 기부자들 전화가 계속 옵니다. 이런 재단인 줄 알았으면 기부 안 했다는 반응도 있어요. 이사장 해임 안건을 상정하자는 얘기가 벌써 밖에서 나옵니다. 이번 기회에 재단 체질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있고요. 진석은 그 얘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농담 몇 마디 섞어 분위기를 풀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자꾸만 과거 장면이 떠올랐어요. 성희가 청주 보육원에 다녀오던 날 호텔 방에서 가방을 풀면서 했던 말. 그 애를 한번 버렸으니까 나는 평생 벌 받으면서 살아야 해요. 근데 벌 받는다고 해서 그 애가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벌 중에 제일 힘든 걸 하려고요. 살려야 해요. 어떻게든. 그땐 그 말이 너무 절박하고 안쓰럽게 들렸어요. 그래, 저 정도 각오면 뭐든 버티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각오가 다른 사람들 인생까지 같이 물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입양딸, 아들 키운 엄마, 주변 사람들까지. AP 쪽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열렸어요. 지역은 회의실에서 PR팀 보고를 들으면서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대표님, 재단과 함께 진행 중이던 캠페인 전부 일단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재단 이름이 기사마다 같이 노출되고 있어서요. 우리 회사 이름은 기사에 안 나왔지? 네, 아직은요. 다만 커뮤니티에서 가온재단이랑 콜라보하는 그 회사라고 언급은 나옵니다. 지역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머릿속으로는 은호 얼굴이 떠올랐어요.
회사 회의실에서 보고하던 표정, 카페에서 농담하던 목소리, 그리고 복도에서 혼자 서 있을 것 같은 지금 모습까지. 회의가 끝난 뒤 지혁은 혼자 사무실로 돌아와 휴대폰을 꺼냈어요. 메시지 창을 열었다가 몇 번이나 쓰다 지웠어요. 괜찮냐? 기사 봤다. 어디야? 어떤 말도 적당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결국 그는 한 줄만 남겼어요. 기사 봤다. 지금 뭐라고 말해도 상처일 것 같아서 그냥 한 줄만 쓴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든 난 그 선택을 내 인생으로 존중할 거다. 욕하고 싶으면 나중에 나한테 해라. 난 도망 안 간다. 보내고 나서도 그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대표라는 직함도 선배라는 호칭도 지금 이 순간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뭔가를 남기고 싶었어요. 메시지 옆에는 한참 동안 일 표시가 그대로 떠 있었어요. 읽음 표시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은호는 그 시각 병원 근처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하던 아메리카노는 이미 식어서 미지근해져 있었고 종이컵 위에는 손자국이 잔뜩 남아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기사 링크, 친구 메시지, 회사 메신저 알림, 가족 부재중 전화까지 뒤섞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 친구가 보낸 링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너 얘기인 것 같은데 미리 보고 싶으면 봐. 링크를 눌렀을 때 맨 위에 떠 있는 문장은 이거였어요. 입양딸 쌍둥이 오빠 간이식 거부. 여러분 생각은? 그 아래에 파란 막대랑 회색 막대가 있었어요. 각각의 막대 위에는 숫자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하나는 살인자 맞다. 하나는 자기 몸 지킬 권리다. 은호는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봤어요. 어느 쪽을 누르라는 질문인지도 모르겠고 누른다고 뭐가 달라지는지도 모르겠었어요. 살인자냐 피해자냐를 투표로 묻는구나. 은호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자신에게만 들릴 정도로 말을 덧붙였어요. 저는요, 살려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요. 누구도 저한테 너는 너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싶냐고 물어본 적 없는데요. 그냥 다들 자기 입맛대로 부르네요. 살인자, 불쌍한 딸, 이기적인 애, 멍청이. 그 말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은호 가슴 안쪽에만 조용히 남았어요. 그날 밤 순이는 결국 병원으로 갔어요. 더 이상 집 안에서 뉴스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 로비를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 사람 기사에 나온 그 입양딸 엄마 아니야? 그러게 얼굴이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뭐라고 수근거리는 것 같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우진이 있는 병동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복도 모퉁이에서 멈췄어요. 그 앞에서 성희와 마주쳤어요.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먼저 입을 연 건 순이였어요. 여기까지 오셨네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또렷했어요. 기사 봤어요. 녹음도 들었어요. 봉투 사진도 봤어요. 사람들이요, 누가 살인자냐고 묻더라고요. 성희는 숨을 한번 삼켰어요. 나도 힘들다. 나도 벌 받으면서 살고 있다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그때 순이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이사장님이 한 짓이 뭔지 알아요? 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순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딸을요, 한 번은 보육원 앞에 버렸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 입에 올려서 또 버렸어요. 그게 지금 이사장님이 한 일이에요. 복도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누군가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이번에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몇 사람이 동시에 같은 행동을 했어요.
이 말은 잊히면 안 되겠다. 다들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 딸이요, 누굴 죽인 적이 없어요. 그냥 버려졌던 애예요. 버림받았던 애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 애를 갖다 놓고 살인자냐 아니냐를 투표하고 있어요. 이사장님은 기분이 어떠세요? 그게 이사장님이 말하는 벌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폭력이에요? 성인은 순이 말을 끝까지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도 벌 받고 있다라는 말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정당화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순이는 더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줄만 남기고 돌아섰어요. 제 딸한테 누가 뭐래도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 이사장님도 평생 들으면서 살아보세요. 내가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만든 거야 라는 말이요. 그 말이 복도에 울려 퍼지는 순간 또 하나의 파일이 누군가의 휴대폰에 저장됐어요. 나중에 기사에는 아마 이렇게 적힐 거예요. 우리 딸을 한 번은 보육원에, 두 번째는 사람들 입에 버렸다. 이 문장은 댓글과 커뮤니티 영상 썸네일 문구로 수백 번씩 복사되고 붙여 넣어질 거예요. 그날 밤 인터넷에서는 새로운 말들이 떠돌았어요. 입양딸 평생 2번 버려졌다. 낳은 엄마는 보육원에, 키운 엄마는 인터넷에. 누군가는 그 문장을 보고 울었고 누군가는 그 문장마저도 자극적인 콘텐츠처럼 소비했어요. 누군가는 이야기 잘 만든다라고 했고 누군가는 저 집 애들은 대체 뭘 잘못하고 태어났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와 살인자라는 단어가 한 글자만 다를 뿐인데도 사람들 입에서 너무 쉽게 오갔어요. 그 모든 말들이 떠다니는 동안 딱 하나의 질문만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본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은호한테. 너는 너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싶냐고. 아무도 그 질문을 은호에게 하지 않았어요. 기자도, 댓글 쓰는 사람도, 재단 이사회도, 병원 윤리위도,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아직은요. 어쩌면 언젠가 그 질문이 진짜로 은호 앞에 놓이는 날이 올지 몰라요. 너는 내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싶냐라는 질문이요. 그때 은호가 뭐라고 대답할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살인자는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이미 수십만 번씩 서로를 향해 살인자라는 단어를 던지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진짜로 숨이 막혀버린 사람은 단 한 명이었어요. 입양딸, 쌍둥이 오빠의 간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공여자, 동시에 누구에게도 제대로 이름 한번 존중받아 불려본 적 없는 사람. 바로 지은호 한 사람이었어요.